안녕하십니까. 이제 지금까지 영양학 및 생화학이 끝났고요. 새로 이제 식품학 및 조리 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학, 생화학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라서 이제 조리학이나 조리 원리, 식품학이나 조리 원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식품화학 쪽에서 화학적인 부분이 좀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약간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아니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국가시험에 대한 소개는 지난번에 영양학 및 생화학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 봤던 영양학 및 생화학은 생애주기까지 포함해서 60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식품학 및 조리 원리는 40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중이 좀 있는 과목이라서 우리 이제 같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3회 출제 경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개요라 그래서 개요에서는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진행이 되는 내용인데 조리의 개요랑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조리 조작에 대한 얘기, 계량에 대한 얘기 이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요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이제 수분에서 1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서 3문항, 지질에서 3문항, 단백질 3문항, 그래서 두루 3문항씩 나왔고, 향과 색과 향에서 색에서 2문제, 향에서 이제 2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에서 이제 3문항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미생물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그렇고 이제 미생물 이름 같은 거, 명칭 같은 게 조금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미생물학에서 3문항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요약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조리 쪽으로 넘어가면은 공유, 서류, 당류 해갖고 5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서류, 당류 부분이랑 식품화학에서 탄수화물 부분이랑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호화라거나 노화라거나 이런 부분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탄수화물에서 좀 언급이 많이 될 거고요. 공유, 서류, 당류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그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류에서 3문항 정도 출제됐고요. 그래서 어패류 2문항, 난류 2문항,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에서 2문항 정도. 그래서 두류 1문항 나왔고요. 유지류 3문항, 그리고 채소, 과일류 해서 2문항 나왔고, 해조류나 버섯류 같은 경우에 이제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1문항 정도 나왔죠. 그래서 토탈 40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식품학과 조리 원리가 이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영역 보면은 개요에서 조리의 기초라고 해서 이제 조리에 대한 어떤 목적, 열, 그리고 뭐 계량이라거나 그리고 조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단계 같은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될 거고요. 수분에서는 수분의 특성 해서 수분 활성도, 결합수, 자유수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탄수화물에서 탄수화물의 분류 및 특성 해서 화학적인 용어들이 조금 대거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노모니, 뭐 에피머니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성질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질, 그래서 지질의 분류 및 특성, 그래서 우리 생화학이나 이런 영양학에서 자세히 보지 않았던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에서는 단백질 분류, 단백질의 특성, 그리고 여기서 식품의 효소라고 해서 몇몇 효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들을 우리가 생화학에서 다뤘던 그런 분야의 효소 이외에 효소 말고 식품에 들어있는 효소 중에서 우리가 뭐 식품 산업이나 이런 데서 이용되는 몇몇 효소들이 있는데 그런 효소들을 여기서 볼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내용이 굉장히 여기선 분량이 좀 적은 편이고요. 식품의 색, 그다음에 맛, 냄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암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맛 성분, 냄새 성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열심히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미생물에서는 생육과 영양인자, 그리고 식품하고 관련된 미생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육과 영양인자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바이러스가 가지는 어떤 특성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고, 이제 치즈에서 한 문제, 김치에서 한 문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식품하고 관련돼서 대표적인 그런 그 미생물 몇 가지가 이제 언급이 됐었고,
곡류, 서류, 당류에서는 곡류의 성분과 조리, 서류의 성분과 조리, 당류의 성분과 조리해서 뭐 서류하면은 감자나 고구마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당류에서는 우리 사탕 있죠, 캔디를 어떻게 만드는 그런 원리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되겠죠. 육류는 육류의 성분, 그다음에 조리나 가공품, 육류 가공품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제 뭐 크게 많이 다루지는 않고요. 가공품 몇 가지가 이제 언급이 되겠죠. 어패류는 어패류의 성분, 어패류의 조리, 가공. 어패류 하면 아무래도 비린내가 생각나실 거고요. 어떻게 하면 비린내를 감소시키는 조리를 통해서 감소시킬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죠. 그리고 계란의 성분과 조리, 난류해서 계란이 우리가 그러니까 조리 과정에서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난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같은 것들, 이제 특성별로 그런 특성이 어떤 조리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죠. 그리고 우유나 유제품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과 그다음에 조리 및 가공이라 그래서 유제품의 우유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성분상의 특성도 있고 우유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유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유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공 과정 같은 것도 우리가 계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영양사 시험에 보면 이제 버터의 어떤 조리 과정, 가공 과정을 보여주고 뭐 만드는 거게 하는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버터를 찾아야죠. 그다음에 두류의 성분과 조리 가공해서 이제 두류에서는 이제 두류 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가 식품들을 가공을 하죠. 가공 식품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장류부터 해서 두부나 콩나물 같은 것들이 다 나오는데 뭐 장류에 대한 그런 자세한 어떤 제조 과정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원리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지의 조리, 가공해서 기름을 가지고 조리하는 방법이 뭐 이제 튀김 같은 것들, 어떻게 하면 이제 튀김이 바삭해지나부터 해서 어떻게 조리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식품에 기름이 많이 흡수돼서 질척한 느낌이 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될 거고요. 기름 가지고 이제 가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경화유라거나, 뭐, 쇼트닝이라거나 이런 것들, 특성. 그리고 제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류에서 채소의 성분과 조리, 과일류의 성분과 조리, 이제 공통적으로 채소나 과일에서는 색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채소 같은 것도 조리했을 때 가급적이면 색이 변하지 않게 보기 좋은 색이 나오도록 조리하는 그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색깔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과일 같은 거는 딱히 조리할 게 없죠. 그냥 거의 그냥 생식을 하는 경우라서 과일의 조리에서는 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나 어떻게 이제 잼이 만들어지는지, 젤리가 만들어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죠. 해조류의 성분과 조리, 그리고 버섯류의 성분과 조리해서 해조류와 버섯류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양상의 특성, 그리고 그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향이나 맛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 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 조리의 개요라고 해서 이제 조리의 목적, 열 전달, 그리고 식품의 계량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기본적인 조리법 하면 이제 식재료를 준비하는 과정, 가열 조리 과정 해서 나눠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조리의 개요 보면 조리의 목적이 먼저 있죠. 조리를 하는 목적은 일단은 소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화성. 우리가 조리라는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제 뭐 질기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열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훨씬 더 잘 소화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조리다 보니까 조리 과정을 거치면 소화성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죠. 때문에 영양적 효용 가치도 증가해요. 그냥 먹었을 때 소화 흡수 안 되는 것들이 조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뭐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고 갈고 다지고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열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화 흡수가 증진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 증가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배설할 수 있는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조리죠. 그리고 안전성 향상이 됩니다. 조리 과정에서 우리가 일단은 뭐 씻거나 하는 과정, 씻거나 뭐
하는 과정에서 농약이나 이런 기생충 알 같은 거 제거도 되죠. 그리고 또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균이 없어지는,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조리를 통해서 향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를 통해서 기호성이 증진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보기 좋게 얘를 이렇게 잘라서 조리를 하는지, 이제 그 과정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기호성을 증진시키는, 그냥 먹었을 때보다 그래서 향이나 색이나 뭐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기호성이 기호적인 가치가 향상이 되죠. 그리고 저장성이나 수송성 같은 것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식품을 망가지게 하는, 식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효소 같은 것들이 열 처리를 통해서 불활성화되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살균도 되기 때문에 그 균으로 인한 어떤 조직 손상, 질감의 손상 이런 것들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래 보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야채 같은 건 열 처리를 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송할 때도 안전하게, 용이하게 수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리의 목적 그렇게 있고요. 소화성 향상, 영양적 효용성 증가, 안전성 향상, 기호성 증진, 그다음에 저장성이나 수송성 향상이 조리의 목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열 전달이라고 해서 열에 대한 걸 좀 살펴볼게요. 이제 조리하면은 이제 생식, 그냥 먹는 비가열 조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열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열의 기능하면 위생성, 안전성, 열을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균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살균 과정도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 뭐 기생충 알 같은 것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조리하는 것, 그러니까 열을 통해서 어떤 위해 물질 같은 것들이 분해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위생적으로나 안전적으로나 그 열 전달, 열을 통해서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런 좋은 점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소화율도 증진이 되죠. 그리고 저장성 상승되고, 아까 봤던 뭐 효소 같은 거 불활성화 시키고 균 같은 거 없애면서 오래 보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도 하죠. 풍미 증진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떻게 열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색이 향상되기도 하죠. 그냥 그냥 먹었을 때보다 열 처리를 해서 약간 갈색이 나면 더 우리가 그 기호적으로 더 가치가 증가하는, 색을 통해서 기호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열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물성 호전, 그래서 뭐 열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질겨서 못 먹던 것들을 이제 연하게 그 질감 자체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열에 약한 영양소가 손실된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그래서 열에 약한 영양소 대표적인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수용성 영양소들,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 열에 좀 취약한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저런 아이들이 열에 의해서 손실된다라는 게 열 처리를 통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열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 섭씨 있고 활씨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섭씨는 어느 점 0도, 끓는 점 100도로 해서 100등분한 거죠. 화씨는 어느 점을 32도로 잡고 끓는 점을 212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180등분 한 거다 보니까 섭씨에서의 눈금 하나랑 화씨에서의 눈금 하나가 다르죠. 그래서 요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전환하는 계산식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식 뭐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비열, 어떤 물질을 1도씩,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 그러니까 1도씩 올리는데 1g을 1도씩 올리는데 얼만큼의 칼로리가 필요하냐, 이게 비열이죠. 그래서 물의 비열을 1.0, 물의 비열을 기준으로 했어요. 기준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을 표현을 하는데
기름 같은 경우에는 물의 절반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0.5 칼로리가 필요하다. 1도씨를 1g을 1도씨 올리는데 0.5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아주 적은 에너지로 1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이 굉장히 쉽게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되죠. 물에 비해서. 반면에 쉽게 올라가면 쉽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걸로 조리할 때 우리가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하면 너무 온도가 높이 올라가고 불을 끄면 또 그만큼 금방 온도가 떨어져서 기름을 이용한 조리에서는 온도 조절이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물에 비해서 비열이 굉장히 낮다. 쉽게 올라가고 쉽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잡열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이에요.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필요한 열, 상태만 변화. 그러니까 100도씨 물이 100도씨에 기체가 될 때, 다시 말해 수증기가 될 때 필요한 열인 거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없이 상태 변화, 액체에서 기체라고 하는 상태 변화에만 필요한 것이 잡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화열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기체가 될 때 필요한 열, 유계열 같은 것은 이제 고체가 액체로 전환될 때 필요한 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잡열을 이용해서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들어가는 열, 우리가 상태를 보면은 고체인 거랑 액체인 거랑 기체인 거랑 분자들의 상태를 보면 고체인 경우에는 굉장히 움직임 없이 빽빽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고체죠. 액체가 되면서 서서히 이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체는 굉장히 심하게 운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게 기체예요. 요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잡열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주변으로부터 어떻게 할까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아니면 그 반대,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는 에너지가 필요 없으니 주변으로 에너지를 뱉어내겠죠. 이런 데 관여하는 열을 우리가 잡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열원의 종류, 가스가 있고요, 전기가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조리를 할 때 사용하는 열원 보면 가스하고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그러면 점화가 간단하죠. 불을 잘 붙일 수 있고 최고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온도 상승이 빠르죠. 일반적으로 집에 쓰는 가스레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불이 닿는 거기 때문에 최고 온도가 높아요. 반면에 전기를 쓰게 되면 우리가 가스를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유해한 가스가 상대적으로 없어서 무해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대부분 자동 조절 장치가 있어서 일정한 온도를 맞춰 놓으면 그 온도에 맞게, 그래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겠죠. 최고 도달 온도가 높지 않다라는 게 전기의 단점이고요. 온도 상승이 굉장히 느리게 서서히 올라간다라는 게 전기의 단점이고, 근데 가장 좋은 장점이 열 효율이 높아요. 열 효율 하면은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로 우리가 식품의 온도를 올리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죠. 보통 열 효율이 낮은 아이들은 그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상당수가 뭐 주변으로 뺏긴다거나 빛의 형태로 없어진다거나 뭐 다른 형태로 소실이 많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전기는 직접적으로 그 식품의 온도를 올리는데 기여하는 에너지의 퍼센트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뺏기는 게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단점이 단가가 좀 비싸요. 근데 단가가 비싼 대신에 열 효율을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에너지가 전달되는 단계를 보시면 복사가 있고 대류가 있고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를 살펴보면, 전도라고 하면 물체가 열원에 직접 접촉하였을 때 열이 물체를 따라 이동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중에 전도를 보면 이렇게 냄비가 있죠. 냄비에다가 열을 가하면
열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냄비를 따라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 그게 전도죠. 전도. 그래서 고체에서 고체로, 그러니까 뭐 냄비에서 식품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율이 크면 빨리빨리 전달을 잘하는 재질의 그런 조리기구 같은 경우에는 빨리 데워져요. 반면에 빨리 식죠. 전도율이 제일 높은 게 금속이고, 그 다음이 유리고, 그 다음이 나무예요. 금속 중에서도 전도율 높은 게 은이죠. 왜 은수저 같은 거, 뜨거운 국에다가 은수저 그냥 담궈 놓고 뭐 잠깐 하고 딴 거 먹다가 숟가락 잡으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열 전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구리도 굉장히 열 전도율이 높은 그런 재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구리 합금이 양은이죠. 양은 냄비, 라면 끓일 때 쓰는 누런 냄비. 그 냄비도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금방 끓는다는 얘기고, 음식이. 그러다 보니까 라면 같은 거는 이제 오래 물에 담궈져 있으면 불어나는데 이렇게 구리에다가 하면은 금방 끓어서 불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면에다 끓이는 라면이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입니다. 나무 같은 건 전도율이 굉장히 낮고요. 조리기구 바닥이 넓고 평평하고 열원에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열을 많이 받아서 효율적으로 열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전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류라는 것은 가스, 공기, 가스나 액체의 밀도 차이에 의한 순환이에요. 자, 열을 가하죠. 물이 있어요.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물이 금방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가벼워져요. 밀도가 낮아져서 올라가죠. 그럼 위에 차가운 아이가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데워진 다음에 얘가 올라가고 위에 차가운 게 내려오고, 요게 대류죠. 그래서 밑에 차가운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가 밑에서 열을 받아서 공기가 열을 받아서 밀도가 낮아지면, 열 받으면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활발하다니까 멀리 퍼지겠죠.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져요. 이런 애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위에 차가워서 밀도가 별로 움직임이 없다 보니 밀도가 별로 낮지 않은 높은 아이들이 내려오죠.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대류입니다. 그래서 가열된 것은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차가운 것은 밀도가 높아져서 아래로. 그래서 열을 받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요. 그럼 멀리 퍼진다는 얘기죠. 그럼 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낮아진 애들이 가벼운이 올라가고 무거운 애들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그게 대류. 복사, 그러면 열이 식품에 중간 매체 없이 열이 직접 가서 닿는 것이 복사예요. 용기의 표면이 검고 거칠수록 열이 잘 흡수돼서 조리 시간이 단축된다. 복사는 말 그대로 그냥 바로 뭔가 매체 없이 열이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 복사라는 형태죠. 우리 햇빛, 태양열이 우리한테 직접 와서 닿는 것, 그것도 복사죠. 복사.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반사되기도 하고요, 투과되기도 하고요, 흡수되기도 하죠. 반사가 돼버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이제 식품을 뭔가 데운다. 근데 얘가 반사가 돼버리면 안 되죠. 식품에 흡수가 되고 식품으로 열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반사가 되면 안 돼요. 반사되는 경우는 용기 자체가 그 조리도구 중에서도 반사를 잘 시키는 애가 희고 반들반들하고 뭐 이런 애들이 반사를 많이 시켜요. 우리 태양 에너지 같은 것도 까만 옷을 입었을 때보다 하얀 옷을 입었을 때 덜 덥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자체가 하얀 것은 복사 에너지를 반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사되는 것보다는 지금 식품에 온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투과나 흡수되는 쪽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검고 거칠고 이런 것들이 열을 잘 흡수해요. 그래서 조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그래서 흡수하는 건 검고 그리고 거친 것들. 파이렉스 유리 같은 건 투과를 시키죠. 그냥 패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렉스 유리 같은 것으로 조리를 할 경우에는 온도를 생각보다 오븐에다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조금 더 낮게 잡아도 투과가 잘 돼서 조금 더 단시간에 쉽게 조리를 할 수 있죠. 파이렉스 유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투과 합니다. 복사 에너지를.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열이 있어요. 열이 있는데 이 열로 인해서 주변에 공기가 데워져서 밀도가 낮아져서 그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대류죠. 그리고 뭔가 뭐 막대기나 뭐 이런 거, 뭐 쇠꼬챙이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 꼬챙이를 통해서 열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고, 열이 직접적으로 와서 닿는 것이 이제 대류, 아니 복사라고 하는 형태죠. 속도를 보면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속도를 보면 전도는 말 그대로 이 공이 지금 공이 에너지다, 열이다 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전도, 그러면 이 열을 전달하는 거. 앞사람이 뒷사람한테 전달, 공 전달하는 게 이게 전도고요. 그 다음에 대류, 그러면 앞에 있는 애가 공을 들고 그냥 뒤로 뛰어가는 거. 그게 대류죠. 직접 들고 뛰어가는 거. 뒤에 아이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류. 복사는 직접적으로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아이한테 그냥 던져버리는 게 복사예요. 그래서 전도는 전달하는 거. 대류는 이렇게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공을 들고 뒤로 뛰어가는 게 대류. 비유하자면 복사는 직접 공 던져버리는 게 복사죠. 속도가 어떤 게 제일 빠를까요? 던져버리는 게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애가 들고 그냥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달하는 과정은 조금 오래 걸려요. 이게 전도죠.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속도 보면 복사가 제일 빠르고요. 이제 그 다음이 대류, 그 다음이 전도예요. 교재에 이거 안 써 있구나. 네네. 그래서 이렇게 대류, 전도, 복사 세 가지 열이 전달되는 형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극초단파입니다. 전자레인지 같은 게 극초단파죠. 극초단파는 열원 자체가 없어요. 뭔가 뜨거워지는 아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형태의 열을 지가 뜨거워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매체 없이 그냥 식품 자체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게 전자레인지예요. 그래서 극초단파라 그러면 파장이 굉장히 짧은 전자기파를 이제 극초단파, 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그 회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극초단파 같은 경우에는 1초 기준해서 그 전자기파의 그 방향이 1초에 10억, 많게는 300억 번 방향이 막 바뀌는 그런 초단파들이 흐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파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물 분자가 바뀌는 거죠. 물 분자의 그 위치가 바뀌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걸로 보시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맞춰서 물 분자는 이제 뒤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산소에 수소가 두 분자 붙어 있어요. 근데 얘는 약간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얘는 약간 플러스라는 어떤 정기적인 성질을 약간 띠고 있는 게 물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얘도 이쪽이 플러스면 이렇게 생겼다가 이쪽이 플러스면 산소가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방향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산소, 수소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이 아이의 위치가 지금 뒤집어졌다가 막 옆으로 갔다가 막 이러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부자들끼리 막 자리를 바꾸다 보면 어떠냐면 마찰에 의해서 마찰열이 생기는 거죠. 그 마찰열로 식품을 조리하는 것이 극초단파를 이용한, 다시 말해 뭐 마이크로웨이브라고도 얘기하고 전자레인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극초단파에 따라서 극성인 물 분자가 회전해요. 막 1초에 10억 번, 막 300억 번, 막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식품 자체에 물이 한 개도 없으면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 가열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가열이 되는 것이 전자레인지입니다. 그래서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라고도 하고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나오는 책도 있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자기파다 보니까 사용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파이렉스, 도자기, 내열성 플라스틱 중에서도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는 플라스틱 있어요. 그런 건 사용할 수 있죠. 사용이 안 되는 거는 알루미늄이나 캔이나 범랑이나 금태가 둘러진 도자기, 이러니까 쉽게 해서 금속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넣어보셨나요 혹시? 전자레인지에다가 가장 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분 카레 같은 것들, 약간 은박으로 되어 있는 그런 3분 카레 전자레인지에 그냥 넣고 돌리는 경우가 간혹 어쩌다가 한 번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완전히 불꽃이 발생해요. 그 안에서 막 스파크가 막 일어나죠. 타면서. 그래서 금속 있는 것들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재질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로 가열을 할 경우에는 특징이 조리 시간 되게 짧아요. 금방 그 물 분자들이 금방 마찰열을 일으켜서 단시간에 조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중량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수분 증발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건조해져요, 식품 자체가. 그래서 뭐 씌운다거나 덮는다거나 해가지고 돌려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그 중량이 감소하는, 계란찜을 하겠다고 계란을 집어넣는데 과하게 돌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종이짝 같이 돼서 나오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량 감소가 심하다라는 게 단점이죠. 갈변 일어나지 않아요. 갈변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경우도 있죠. 갈변이 일어나야 먹음직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런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어떤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조리실 온도가 오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 주변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량 조리가 어렵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량 조리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단일 식품이 아닐 경우에 익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는, 수분이 많이 있는 거랑 많이 없는 거랑 같이 넣어버리면 하나는 조금 수분이 많은 거는 빨리 그 온도가 올라가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덜 올라가죠. 핫도그 같은 거 데우면 핫도그 가운데 그 소세지는 좀 빨리, 두께가 좀 달라서 얘기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소세지나 빵을 같이 돌린다고 치면 소세지는 빨리 뜨거워지는데 반해서 빵은 좀 덜, 속도가 좀 다르죠, 두께가.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께 얘기가 나와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 표면에서부터 한 2.5 내지 한 5cm 정도, 2.5 내지 5cm 정도가 침투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큰 거 집어넣으면 이 가운데는 절대 안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큰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덩어리의 식품은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전자레인지의 원리입니다. 마이크로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방향이 바뀌는 그런 파동이 이제 투여가 되면서, 투과가 되면서 식품 자체, 물 분자들이 자리를, 방향을 막 바꾸다가 자기들끼리 막 충돌하고 막 밀치고 하다 보면 마찰열이 생겨서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 4가지를 봤어요. 전도, 대류, 복사 봤고요. 그 다음에 극초단파 전자레인지 같은,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케이스를 봤고요. 그 다음에 식품 계량이 나와요. 계량 단위는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보시면 돼요. 한 티스푼, 작은 술이라고 얘기하죠. 요거 5ml, 5g 정도 얘기하고요. 테이블 스푼, 한 큰 술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이거는 15ml고요. 그 다음에 한 컵은 200ml, 국제 단위는 240ml. 그러니까 한 컵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ml를 한 컵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제적인 단위에서는 240ml가 한 컵이죠. 저것도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국제 단위는 240이다. 우리나라랑 일본만 200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 컵을 200ml라고 하니까 이거를 15로 나누면
이 큰 술로 나누면 보시는 것처럼 13과 3분의 1 큰술 나와요. 그러니까 한 컵이 13큰술하고 3분의 1 큰술, 그게 한 컵인 거죠. 그리고 온스라는 단위, 갤런, 쿼트, 파운드 이런 단위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단위가 아니라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국제적인 단위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라서 이제 참고로, 저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계량하는 방법이에요. 액체, 컵을 수평 상태로 놓고 눈높이를 액체 밑면에 일치되게 해서 눈금을 읽죠. 메스 실린더 같은 경우에다가 놓고 읽을 때는 막 눈금이 있는데 물을 부으면 물이 이렇게 가장자리가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밑면에다가 눈금을 맞춰서 읽으란 얘기죠. 내려다보지 말고 올려다보지 말고 여기다가 맞춰서 읽어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점도 있는 액체 같은 거 계량할 때는 일단 가득 채운 다음에 스패툴러로 깎죠. 스패툴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숟가락 같은데 여기 평평한 거 그걸로 여기로 이렇게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표면을 깎아가지고 계량을 해요. 그러려니까 사용하는 컵이 이런 메스 실린더나 이런 데다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용량별로 나뉜 계량컵, 할편 계량컵이라고 얘기해요. 할편 계량컵. 이제 컵인데 이제 요거 200ml짜리, 뭐 100ml짜리 이렇게 컵이 나오면 거기다가 놓고선 스패툴러로 깎아야지 뭐 4분의 3컵 이런 식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끈적끈적한 걸. 덜어내다 보면 또 이렇게 가장자리에 많이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체 지방은 실온의 지방을, 고체 지방, 마가린이나 버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얘를 실온에다 놔둬요. 그러니까 냉동실이나 이런 데서 꺼내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걸 실온에다 놔두면 되게 말랑말랑해져요. 그렇게 말랑말랑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컵에다가 꽉꽉 빈틈없이 눌러 담아서 주걱이나 칼로, 스패툴러로 깎아서 계량을 하는 거죠. 실온에다가 놔둬서 완전히 물이 될 정도로 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크림 상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노글노글하게 될 때까지 놔뒀다가 그 다음에 계량을 하는 거죠. 밀가루는 체에다 내려서 덩어리 진 거 없이 처리한 다음에 컵에다 담아서 스패툴러로 깎아서 계량해요. 밀가루 같은 거 저런 그 가루들은 그러니까 뭉쳐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계량을 하려면 그렇게 뭉치는 거 없어야 되죠. 그래서 체에다 한번 내려가지고 계량을 하죠. 설탕 중에 흑설탕이나 황설탕은 당밀이 있어요. 약간 끈적끈적한 당밀. 그래서 흑설탕, 황설탕은 컵에다가 일단 눌러 담아서 이 컵을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컵을 뺐을 때 그 설탕 모양, 설탕이 컵 모양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로 꽉꽉 눌러 담은 다음에 밀을 깎아서 계량을 하는 게 맞고요. 백설탕은 그냥 부슬부슬하니까 그냥 컵으로 덩어리만 없게 해서 컵으로 계량을 해서 깎아서 하면 되겠죠. 자, 고체 식품의 부피를 측정할 때, 부피, 액체는 부피 측정하기 쉬워요. 이런 메스 실린더 같은 데다 넣고 측정을 하면 되는데 고체 부피 측정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꼭 부피를 측정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 하나가 이제 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씨앗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저희 밀가루 지금 채쳐가지고 계량하는 모습이죠. 여기 스패툴라로 이렇게 깎아서 평평하게. 물 이용법은 보시는 것처럼 메스 실린더에다가 일정량의 물을 담아요. 예를 들어 100ml 담은 다음에 식품을 이 안에 넣는 거죠. 계란이면 계란, 달걀 집어넣어요. 달걀이 들어간 것만큼 눈금이 상승하겠죠. 그럼 이게 달걀의 부피인 거죠. 저렇게 물을 이용해서 이 달걀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부피를 측정하고 싶으나 물에다 풍덩 담그게 되면 물을 쫙 먹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빵이나 떡 같은 것들. 그래서 이 빵의 부피를 측정하고 싶다. 빵. 근데 이 빵은 물에다 넣으면 젖어버리고 물을 흡수해버리고 정확한 그 부피 측정이 어려워요. 이럴 때 쓰는 게 씨앗 대용법이죠. 그러니까 큰 그릇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놓고, 큰 그릇 놓고 작은 그릇에다가 가득 씨앗을 담아요. 뭐 좁쌀이라거나 이런 작은 것들 있죠. 그 알갱이 사이사이 공간이 별로 없는 애들.
그래서 좁쌀이라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작은 것들. 그런 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득 채워요.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빵을 여기다 묻어버려요. 완전히. 빵을 집어넣어서 묻어요. 그러면은 이 빵만큼의 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좁쌀이 넘쳐나겠죠. 바깥으로. 그래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이 넘쳐 나온 아이들을 측정하면 이게 결국에는 빵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 씨앗 대용법이에요. 그래서 꽉 채운 다음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식품을 그 안에다 파묻죠. 파묻으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그 씨앗의 부피를 측정하면 그게 결국에는 그 식품의 부피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본 것이 이제 계량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계량은 기본적인 거라서 이것들은 이제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계량 방법에 대한 건 익히도록 하시고요.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본 조리법 있어요. 식재료 준비 과정. 그래서 씻기부터 해서 씻는 거, 세척하는 거는 흐르는 물이 제일 효과적이죠. 그래서 채소를 씻는 이유는 채소에 묻어있는 흙도 떨어뜨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기생충 알 같은 것도 떨어뜨리려고 이제 채소를 씻어요. 그래서 위생적인 청결. 그리고 씻는 과정에서 뭐 떫은 맛, 쓴맛 이런 거 호모겐티스산이라거나 이런 아이들의 어떤 그 아린 맛 이런 것들, 떫은 맛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런 맛을 제거할 때 물에다 풍덩 담그는 방법도 있는데 흐르는 물로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생선이나 조개류 같은 거 씻을 때는 이제 비린내 제거 효과도 있고요. 생선은 겉표면에 점질 물질이 있어요. 약간 끈적끈적한 거. 거기 미생물 번식도 많고요. 거기 이제 비린내 성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맹물로 요거 씻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린내 제거에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생선을 씻는 이유 비린내 제거하려고. 그 다음에 오염 물질이나 미끈거리는 거 제거할 목적으로 저는 생선류는 이제 씻기도 하고 씻는 목적 자체가. 그 다음에 수침하면은 물에다 담그는 게 수침이에요. 담글 때는 보통 조리시간 목적 자체가 조리시간 단축하려고 담그기도 하고요. 담가서 충분히 불렸다 하면 금방 조리가 되니까 당면 같은 것도 왜 불렸다가 하면 굉장히 단시간에 우리가 삶을 수 있어서 그럴 목적으로 물에 담그기도 해요. 그리고 조미료 침투가 용이하라고 조미액에다가 담글 경우에는 조미료가 여러 가지 조미 성분들이 식품에 잘 배이겠죠. 그럴 목적으로 담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이 증가하다 보면은 조직이 연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불쾌한 냄새나 맛이나 색 같은 거 용출시킬 목적으로 담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담궈서 변색 방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자 같은 거 실온에다 깎아서 놔두면 갈색으로 변하죠. 콩나물 같은 것도 갈색으로 잘 변해요. 이런 거 물에다 담가두면 갈변 방지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갈변에 가서 그 원리는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요. 이런 목적으로 담그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팽압, 회복, 팽압. 찬물에다가 찬물, 그냥 맹물, 찬물에다가 야채 같은 거 담궈두면 그 삼투압이 식품이 더 높죠. 그러니까 물이 식품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식품이 빵빵해져요. 그래서 팽압이 높아져서 야채 같은 거는 찬물에다가 맹물, 소금물이나 뭐 설탕물이나 이런 거 말고 맹물에다 담궈두면 아삭한 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아삭한 질감. 삼투압이 식품이 더 높으니까 물이 식품 쪽으로 들어가서. 자, 건조식품은 팽윤돼서 용적이 증가해요. 물에다 담궈두게 되면. 그래서 곡류는 한 2.5배 정도 부피 증가하고요. 일반 건조식품은 5 내지 7배 정도 부피 증가하고, 한천은 한 20배 정도 부피가 증가하죠. 수산물 같은 거는 담글 때 맹물에다 담그면 그 식품에 들어있는 어떤 맛성분 같은 게 막 빠져나오니까 소금물에다가 씻거나 소금물에 담그는 게 효과적이고요. 조개 같은 거. 건조한 대구, 말린 대구 같은 거를 우리가 볼 일이 그닥 많지는 않은데, 말린 대구나 청어 같은 거는 잿물이나 쌀뜨물을 이용해서 담그라 그러죠. 그러니까 생선 같은 거는 말리는 과정에서 산화 때문에 유리 지방산 같은 게 생겨요.
글리세롤에 결합되어 있지 않은 프리 상태의 지방산이 생기는데 얘가 떫어요. 떫은 맛. 때문에 이 지방산을 잿물 알칼리예요. 알칼리. 이 잿물에다 담그게 되면은 중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중화를 시키던지 떫은 맛성분 같은 거는 쌀뜨물은 콜로이드 용액이에요. 콜로이드 용액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수분에서 배울 거예요. 콜로이드는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냄새 성분, 맛성분 이런 거 흡착해서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쌀뜨물에 넣어서 이런 떫은 맛성분 같은 거 흡착시켜서 제거하던지. 그래서 청어나 대구 같이 생선 말린 거는 잿물이나 쌀뜨물 같은 걸 이용해서 담그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말린 표고버섯을 불리는 때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설탕을 약간 넣어서 맹물에다가 불리면 그 버섯에 있는 맛성분이 빠져나가겠죠. 때문에 이거는 약간 설탕 같은 거 넣어서 불려주면 훨씬 더 잘 맛성분이 유지가 되겠죠. 자, 조미 성분을 침투시키고자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을 조미액에 담그면 맛성분이 배어들게 되는데 이때 분자량을 고려하면서 조미료를 넣어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미료가 큰 것이 아무래도 등치 큰 애들이 움직이는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애와 작은 애가 있을 경우에 큰 애를 먼저, 그러니까 작은 애를 예를 들어 작은 애를 먼저 넣으면 우리가 식물은 이렇게 세포벽이 있죠. 식물. 그리고 여기 안에 세포막이 있어요. 이 세포벽은 전투과성이에요. 아무거나 다 들어가요. 지금 분자량이 좀 작은, 지금 소금은 분자량이 58.5 정도 되고요. 설탕이 분자량이 342 정도 돼요. 근데 소금을 먼저 넣었다. 작은 애들이 잽싸요. 작은 애들이 빨리 들어가요. 소금이 빨리 들어가죠. 뭐 같이 넣어도 돼요. 소금, 설탕을 같이 넣었어요. 얘가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세포막까지 가죠. 세포막은 반투과성이에요. 소금 같은 애들이 처음에는 막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금이 여기 위치하게 되면 삼투압 때문에 안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나와요. 소금이 먼저 들어가서 삼투 작용을 유도해서 막 수분이 빠져나와요. 그 상황에 설탕이 들어가기란 쉽지가 않겠죠. 때문에 설탕을 먼저 넣어요. 설탕이 느릿느릿 들어가서 작용할 때쯤에 소금을 넣어서 두 아이의 속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느린 애, 커서 좀 느린 애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작은 애, 빨리 들어가는 작은 애를 넣어줘야 두 개가 같이 다 작용을 해서 적절하게 조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삼투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오고 이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그 다음에 설탕, 소금이 막 이 안으로 들어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후에. 식초는 휘발 성분이며 녹색 채소의 변색을 유발하므로 나중에 넣어요. 식초가 들어가면 초록색이 누렇게 변해요. 탕수육에 있는 오이, 익은 오이 김치 담궜는데 익어졌다거나 오이지 같은 것들 보면 초록색 아니라 갈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식초는 변색을 유도해요. 휘발성이라서 날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먹을 때쯤 돼서 날아가 버려가지고 우리가 맛을 못 느낀다거나 이래도 문제지만 색깔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뭐 누런색의 무슨 야채를 먹고 싶으면 미리 넣되 그런 게 아니라면 나중에 넣어야죠. 그래서 넣는 순서가 그러하죠. 설탕 넣고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식초 넣어요. 자, 써는 거는 효과가, 써는 이유 자체는 식용 불가능한 부분, 못 먹는 부분 잘라내려고 썰죠. 그리고 유해 변질 부분도 제거하고요. 망가진 부분 제거하고, 그리고 잘라서 표면적이 넓어지면, 이만하던 게 작아지고 표면적이 넓어지면 열 전달이나 침투가 용이해져요. 그리고 외관과 맛도 증가하고 먹기 좋아지고 때문에 적절하게 자르는 조리 단계를 우리는 필요로 하죠. 섬유가 단단한 식품은 섬유와 직각이나 비스듬으로, 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섬유가 이런 방향으로 있으면 이렇게 자르면 질겨요. 그쵸? 이렇게 잘라야죠. 이렇게.
분쇄나 마쇄, 분쇄라는 거는 가루를 낸다라는 얘기고요. 마쇄라는 거는 으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수분이 있는 거는 마쇄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수분 없는 것들은 분쇄라는 표현을 하죠. 젓기와 젓고 하는 것들은 일단 목적 자체가 재료의 균일화, 어디 한쪽에 특정한 성분이 뭉쳐져 있지 말라고 섞던지 젓던지 하는 거죠. 그리고 열 전도도 균일하게 할 수 있어요. 묵 같은 거 쓸 때. 묵 쓸 때 보면은 이제 익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묽다가 점점 되직해져요. 그때 열심히 저어주지 않으면 밑에 타버리고 열 전달이 골고루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저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열 전도 균일화의 목적으로 젓거나 섞기도 하고요. 맛의 균일화, 맛이 균일해지라고 젓거나 섞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념 같은 게 한쪽으로 뭉쳐져 있지 말라고 섞는 거죠. 그리고 많이 젓거나 섞음으로 인해서 부드러운 촉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젓거나 섞음으로 인해서 용적이 증대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머랭 같은 거, 계란 흰자 같은 거는 보통 뭐 한다 그러죠? 비팅한다 그러죠. 계란 흰자 교반한다 그래요. 막 치다 보면 거품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질감도 부드러워지면서 부피도 커져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젓거나 섞기도 하죠. 그래서 교반 같은 거는 주로 제과할 때 폴딩이라는 말은 언제 하냐면 폴딩 막 접는 거죠. 막 치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빵 같은 거 할 때 쓰는 용어예요. 폴딩. 반죽을 계속 이렇게 치대서 폴딩해서 막 접었다 폈다를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그 재료들이 균일하게 섞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혼합, 믹싱이라는 말은 뭐 그냥 섞는다는 얘기고, 휘핑은 언제 하는 게 휘핑인가요? 이것도 섞는 표현은 맞는데, 섞는다라는 표현은 맞는데, 유지방 되게 많은 애들, 생크림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거품 낼 때 우리가 휘핑, 막 저을 때, 그런 거 저을 때 휘핑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반은 계란 흰자 머랭 낼 때처럼 막 비팅 치는 거고요. 폴딩은 반죽 같은 거 막 접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냉장, 냉동, 맛이나 질감이 증대되라고 이제 냉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차가운 건 차갑게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단시간 저장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냉장하는 경우도 있고, 식품 같은 거, 젤라틴 젤 같은 거 굳힐 때, 말랑말랑하게 굳힐 때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기도 하죠. 냉동은 냉장에 비해서 장기간 저장 가능해요. 급속 동결, 얼릴 때는 빨리 얼려야죠.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천천히 얼리게 되면 물 분자들이 이동해요. 물 분자들은 수증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수증기압이 여기가 이제 얼기 시작해요. 얼기 시작하면 여기가 얼었으면 여기는 수증기가 적어지죠. 얼음이 돼버렸으니까 수증기가 적어지니까 다른 데 있던 수분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때문에 얼음 덩어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천천히 하면. 그러다 보면 얼음 덩어리가 커지면 세포가 어떻게 되나? 막 안에 있던 세포까지 막 나오고 그러면 이게 막 눌리키죠. 그러니까 조직이 파괴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 빨리 얼려야 돼요. 물이 이동할 틈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급속 동결. 그래서 급속 동결을 한 경우에는 얼음 입자들이 굉장히 두루두루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해동을 할 때도 이렇게 큰 덩어리의 아이들은 그냥 흘러나올 수 있으나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녹아서 그 자리에서 흡수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해동할 때도 보면은 반조리나 조리식품, 일단은 조리를 거쳐서 세포막이 파괴된 애들은 빨리 해동을 해야 돼요.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해동하는 과정이 길게 되면. 반면에 육류같이 덩어리 큰 애들은 완만 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만 해동해야 되는 고기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해동을 하면 뭐 혹시라도 바깥으로 나와 있던 수분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그게 완만 해동이죠. 그러니까 육류는 완만 해동이 적합하고요. 일단 데쳤거나 전처리를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천천히 해동을 하면은 부패, 변질이 빨리 일어나요. 세포 자체가 파괴된 상태인지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급속 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자, 가열줄이 있어요.
자, 가열조리는 분류해서 보면 습열에 의한 게 있고 건열이 있죠. 습열은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 건열은 물 안 들어가는 게 건열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건열도 있고 기름을 사용하는 건열도 있고 기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건열에다가 포함을 시키죠. 물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습열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습열에 의한 조리하면 삶거나 끓이거나 데치거나 시머링, 포우칭, 찜 이런 것들이 이제 습열이고 건열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굽는 거. 그 다음에 기름을 사용하는 거는 부치거나 튀기거나 볶는 거. 복합조리 그러면 건열 플러스 습열 다 이용한 게 복합조리예요. 브레이징이나 스튜잉 같은 게 있고 전자레인지에 의한 조리 이렇게 있어요. 자, 데치는 거 습열부터 보시면 데치는 거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 빼죠. 데치는 거는 막 물이 끓을 때 잠깐 넣었다가 얼른 꺼내요. 오래 두지 않아요. 목적 자체는 채소의 색 유지예요. 효소 파괴해서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채소가 갈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갈변을 막기 위해서 갈변을 유도하는 색소 자체를 열로 불활성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럴 목적으로 데쳐요. 그래서 초록색 나는 야채 같은 것들은 데쳐서 보관을 해야 얘가 초록색으로 그냥 유지가 잘 되죠.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데치기도 해요. 고기 같은 거, 갈비 같은 것들 끓을 때 한번 넣었다가 꺼낸 다음에 씻어서 그 다음에 조리를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불쾌한 냄새라거나 불필요한 성분을 좀 제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데치기도 해요. 그리고 추가를 하자면 조리 시간 단축하려고 데치기도 해요. 한번 데쳤다 하면은 다음 본 게임에서 조금 시간이 덜 걸리니까. 삶기는 조직을 연화시키고 육류 단백질 응고시키고 삶는 과정에서 건조식품은 수분 흡수가 촉진이 되고 좋지 않은 맛이 제거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지방이 제거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삶는 과정에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효과예요. 그래서 조직이 연해진다거나 뭔가 응고가 된다거나 또 그 삶는 과정에서 뭐 젤라틴, 콜라겐이 젤라틴화 된다거나 이제 이런 효과도 있죠. 근데 삶으면 수용성 손실이 커요. 아무래도 물에 풍덩 들어가다 보니까 수용성 성분이 많이 손실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죠. 끓이기. 삶는 거랑 끓이는 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펄펄 끓는 물에서 뭘 하는 거, 풍덩 담궈서 하는 거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 굳이 구별하자면 굳이가 아니라 구별해야죠. 삶기와 끓이기의 차이. 삶는 거는 삶아서 어떡하죠? 우리 건더기만 먹어요. 그러니까 편육 같은 건 끓인다고 얘기 안 하고 삶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에다 담궈서 고기를 익힌 다음에 걔는 그냥 꺼내서 고기만 먹어요. 국물 버린다는 얘기죠. 끓이는 거는 보통 국물이랑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뭐 찌개는 끓인다고 표현을 하죠. 국도 끓인다고 표현하지 국을 삶는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액체까지 국물까지 모두 우리가 섭취할 때 그때 이제 끓인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삶는 거는 이제 건더기만 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삶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양 손실이 어느 게 더 큰가요? 라고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면 삶는 게 더 크죠. 국물에 섞여서 빠져나가 버리는 버려지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얘가 영양 손실은 더 커요. 뭐 비슷비슷하지만 끓이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국물을 먹다 보니까 수용성의 어떤 성분들이 용출됐다 하더라도 먹어서 섭취가 가능한 거죠. 끓이는 거는 물에다 끓이기도 하고요. 조미액에다가 넣어서 끓이기도 하고요. 육류를 가지고 끓일 때 육수 낼 때 국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찬물에다가 고기를 넣어야죠. 찬물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그 고기 안에 있는 성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반면에 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을 때 고기 편육만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맛성분이 국물에 많이 빠져나오면 곤란하죠. 그럴 때는 끓는 물에 넣어요. 끓는 물에 넣어서 겉 표면을 확 응고를 시켜서 안에 있는 거 못 나오게.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죠. 어류 같은 거는 끓는 물에 넣어서 표면 단백질을 응고시켜야죠. 생선은 푹 끓이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져요. 그러니까 찬물에다 넣어서 조리를 오래 펄렁펄렁 하다 보면 생선은 다 부서져요. 때문에 생선은 끓일 때도 좀 끓는 데다가 양념 같은 거 이런 게 끓을 때 넣는 게 맞죠. 그리고 단시간에 끓여야 부서지지가 않아요. 두류로 콩 같은 거 끓일 때는 1% 소금을 넣고 끓이면 빨리 콩이 물러요. 요거는 이제 두류에 가서 우리 또 얘기하겠죠.
장점 다량 조리 가능해요. 끓이면 가열 중에 조미도 할 수 있어요. 국물에다 계속 뭐 넣을 수 있죠. 조미 성분이 균일하게 분포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머링, 포우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머링은 90도씨 내외의 온도에서 서서히 펄펄펄 끓는 게 아니라 약간 온도가 낮아요. 90도 정도. 그래서 곰국이나 스톡 같은 거 흔히 곤다고 얘기하죠. 푹 고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머링이에요. 굉장히 높은 온도가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오래 조리하는 거. 그게 이제 시머링이죠. 포우칭은 훨씬 더 온도가 낮아요. 65도에서 82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물이 끓을 듯한 기운이 서서히 보일 때 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샤브샤브 같은 것들. 그리고 수란 만들 때, 수란 알죠? 그 조리사 시험에 요즘에도 수란이 있나요? 국자에다가 계란 넣어서 국자를 이렇게 담궈서 익히는 거. 근데 수란이 보면은 물이 막 끓게 되면은 계란이 어떻게 되냐면 막 펄렁펄렁 해가지고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간 낮은 온도에서 우리가 이제 조리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포우칭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찌는 거는 수증기의 잡열, 기화열을 이용해요. 기화열.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가 될 때,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들어가는 그런 열을 이용해서 식품을 가열하는 거죠. 장점은 영양소 손실이 적고요. 물이랑 직접 닿는 것이 아니라서 온도 분포 고르고요. 그리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펄펄 끓는 데다 집어넣어서 물이 요동을 치면 모양이 흐트러지죠.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고요. 단점은 근데 조리하다가 조미가 불가능해요. 찌는 중간에 뚜껑 열면 온도가 훅 내려가요. 그래서 익지 않기 때문에 찌는 과정에서는 가급적 뚜껑 열지 않죠. 그리고 단점, 장시간을 요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물에다 직접 넣고 끓이는 것보단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압력솥이라는 거 사용하죠.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굽기 볼게요. 굽는 거는 150 내지 250도씨 온도를 이용해서 불 조절에 주의해야 타지 않는다. 거의 굽는다라는 얘기는 거의 직화 내지는 굉장히 고온의,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되는 거라서 자칫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불 조절이죠. 복사열을 이용한 직접 구이도 있고요. 프라이팬이나 철판을 이용한 간접 구이도 있고요. 그래서 구울 때 직접적으로 불이 닿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프라이팬이나 철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불이 전달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구이의 방법, 그릴링, 브로일링, 베이킹, 로스팅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릴링 하면은 석쇠 구이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처럼 이런 판에다가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석쇠 같은 데다가 고기를 넣고 이제 굽는 거, 그게 그릴링이죠. 그러니까 복사열, 그 밑에 그 열원으로부터 직접 열이 전달되는 복사열도 있고요. 이런 판, 석쇠를 따라서 전달되는 전도열도 있고요. 150 내지 250도고요. 열원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릴링의 특징. 브로일링은 복사열만 이용해요. 어떻게 하냐면 280 내지 300도씨 온도 훨씬 높죠. 브로일링은 이렇게, 이게 브로일링이에요. 살라만더라 그래서 열원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위판이, 이 위가 뜨거워지는 거죠. 이 위가. 이 위에 열이 존재하고요. 그 열이 직접적으로 복사열을 통해 밑에 있는 식품에 전달이 되는 형태. 요게 브로일링이에요. 살라만더라고 하는 조리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열원이 위에 있어요. 때문에 직접 식품이랑 열이 닿는 게 아니라서 온도를 조금 높게 해야 되고요. 요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릴링이죠. 이런 데다 하는 게 그릴링. 베이킹, 로스팅, 요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오븐을 사용해서 구울 때를 우리가 베이킹 내지는 로스팅이라고 얘기해요. 베이킹은 생선, 과일, 채소, 빵이나 제과에다가 우리 베이킹이라는 말을 잘 붙여요. 오븐에서 굽는 것.
이거는 이제 복사, 오븐 안에서 그 열원으로부터 전달되는 복사열과 그 다음에 오븐 안에 공기가 순환하면서 그 전달되는 대류가 같이 이용이 되는 거죠. 베이킹 하면은 온도 자체가 한 180도 C 정도의 온도에서 조리하는 걸 베이킹이라고 하고, 로스팅은 가금류나 육류 같은 거, 뿌리나 구근 채소, 고구마 이런 것들, 감자 막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오븐에다 굽는 걸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복사하고 대류를 이용해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온도가 한 230도씨, 조금 더 높죠. 그래서 베이킹은 조금 더 깊은 팬을 사용해요. 깊은 팬에다가 집어넣고 식품을 넣고 굽는데, 이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좀 얇은 팬에다가 넣고 굽는 거죠. 그러니까 팬의 깊이의 차이도 있고요, 온도 차이도 있다 보니까 결과물에도 차이가 좀 있어요. 베이킹은 전체적으로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들고, 로스팅은 온도가 높죠. 겉이 굉장히 바삭해요. 겉이 바삭하면서 속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이 로스팅이고,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촉촉한 느낌, 로스팅은 겉이 약간 바삭한 느낌. 요게 굽는 거죠. 그 다음에 부치기나 튀기기는 기름을 사용해요. 기름을 사용하는 건열조리예요. 그래서 열 전달 매개체로 기름을 사용해서 고온에서 조리하는 방법. 영양소 파괴가 적어요, 비교적. 왜냐하면 단시간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스별보다는 단시간에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온도가 조금 높아서 높은 온도로 인한 어떤 손실은 좀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만큼 영양소 파괴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은 조리법 찾으세요, 이런 문제 있어요. 튀김 찾으시면 돼요, 튀김. 그리고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열량이 증가한다. 기름을 먹어서, 식품이 기름을 먹어서 열량이 증가할 수 있죠. 부치는 거는 튀김옷을 입힌 채로 재료를 기름의 2분의 1 정도, 풍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튀김에 비해서 기름의 양이 적죠. 2분의 1이나 그 이하로 잠긴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부치기라고 하고, 튀기는 거는 튀김옷을 입히기도 하고 입히지 않기도 하는데 기름에 완전히 잠겨서 하는 것이 튀기기죠. 볶는 거는 구이와 튀기기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기름이 되게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기름, 5 내지 10%만 넣고 고온에서 단시간 하는 거라서 약간 기름이 들어가니 튀기기 쪽이기도 하나, 기름이 양이 적어서 구이 쪽으로 보기도 하고, 그게 볶는 거죠. 낮은 온도에서는 수분이 유출돼요. 낮은 온도에서 볶아되면 물이 많이 빠져나오니까 충분히 달군 다음에 약간 센 불에서 보통 볶기라는 걸 하죠. 브레이징, 스튜잉, 요거는 건열, 습열을 둘 다 이용하는 복합조리예요. 요거 두 개 복합조리. 브레이징, 식품을 고온에서 표면이 갈색이 되도록, 풍미가 증진되도록 구워요. 갈색이 나고 풍미가 증진되게 구운 다음에 물을 넣어서 뚜껑을 덮어서 끓이는 거죠. 근데 끓인다고 하기에는 물의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조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브레이징 하면. 그래서 소량의 물, 그러니까 식품을 일단 구워요. 약간 덩어리 큰 걸 써요. 덩어리 큰 고기라거나 이런 거를 써서 일단은 구워요. 그럼 건열이죠. 구워서 얘가 좀 이렇게 육즙도 나오고 하는 상태에서 뚜껑을 덮어서 이제 습열로 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식품 자체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물을 넣기도 하는데, 물을 넣을 때는 되게 조금 넣어요, 소량.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끓여주려면 물이 부족하니까 중간중간 뚜껑 열어서 물을 조금씩 첨가하기도 해요. 그게 브레이징. 스튜잉은 마찬가지로 건열습열인데 얘는 덩어리가 작아요. 얘 덩어리 크다 그랬죠? 얘는 덩어리가 작아요. 높은 열로 표면에 색을 낸 다음에, 높은 열로, 그러니까 작으니까 굽는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볶는다 그래야 되겠죠? 높은 열로 그냥 건열 처리, 볶아서 그 다음에 습열로 조리를 하는데, 물을 얼만큼 넣나 하면 재료가 잠길 정도로 물의 양이 이쪽이 많아요. 크기는 이쪽이 커요. 크고 물의 양이 적고, 얘는 작고 물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찜이랑 찌개의 중간쯤으로 봐요. 찌개의 중간쯤 되는 거 스튜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찌개와 찜의 중간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찌개와 전골의 중간이라고도 나오네요. 찌개와 전골의 중간. 찌개와 전골의 중간. 전골이 약간 국물이 적죠. 이렇게 봅시다. 네, 이렇게. 그래서 스튜잉 같은 것이 이제 복합조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브레이징과 스튜잉이 복합조리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음식 중에서 복합조리 있어요. 복합조리. 우리나라 음식 중에 복합조리. 완자탕 있죠. 완자탕. 완자탕은 뭐 기름을 이용해서 완자를 굽는다거나 해서 건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 넣고 끓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조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복합조리. 자, 보시는 것처럼 스튜잉은 국물이 약간 이렇게 흥건한 상태, 그 다음에 브레이징은 저렇게 국물이 좀 적은 상태,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리의 기초에 대한 이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내용이고, 자, OX 문제랑 예상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멈추셨다가 문제를 푸른 다음에 이제 맞춰보도록 하세요. 액체가 기체로 상변화할 때 필요한 열을, 액체가 기체가 될 때 필요한 열을 잡열이라고 한다. 맞죠? 그리고 한 큰술은 3티스푼이다. 아까 얘기 안 한 것 같네요. 한 큰술이 보통 15ml죠. 그리고 티스푼은 얼마예요? 5ml예요. 그러니까 한 큰술. 그러니까 이 한 큰술은 티스푼 3개. 맞죠? 그래서 한 큰술은 3티스푼이다. 요거 맞고요. 불쾌한 냄새나 맛 혹은 색을 용출시키기 위해서 수침을 한다. 맞죠? 맞는 말. 그리고 습열조리는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비교적 많은 게 습열조리예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전달 속도 제일 빠른 게 뭐라고 했죠? 복사. 공 집어 던지는 게 복사였어요. 공을 들고 뛰는 게 대류였고, 그 다음에 뒷사람한테 전달하세요가 가장 느렸어요.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틀린 말. 밀가루는 체에 내려서 컵에 눌러 담지 않아요. 체에 내린 상태에서 그냥 부드러운 상태, 누르지 않은 그런 상태로 담아서 계량을 해야죠. 누르면 안 되죠. 식용 불가능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쇄한다. 식용 불가능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르기 하죠. 썰기 혹은 자르기 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 건열조리에는 찌기와 굽기가 있다. 찌는 거는 스팀을 이용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습열조리죠. 굽는 거는 건열조리가 맞는데 찌기가 습열조리예요. 그래서 틀렸네요. 흑설탕은 쏟았을 때 모양이 남을 정도로 눌러 담아서 계량한다. 맞는 말이죠. 냉동은 급속 냉동이 바람직하다.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순식간에 얼려야 수분이 이동을 안 하고 얼음 결정이 커지지 않아요. 그래야 조직 파괴가 안 되고 변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중에 해동됐을 때 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 전자레인지는 열원 없이 열원이 없이 식품을 가열하는 게 전자레인지다. 맞죠? 열이 식품의 중간 매체 없이 직접 전달되는 에너지 전달 방식을 매체 없이 열이 직접 전달되는 거 복사라고 하죠. 브레이징과 스튜잉은 대표적인 복합조리다. 건열, 습열 둘 다 사용하는 복합조리라고 했죠. 구워서 한번 끓여요. 자, 예상 문제 볼게요. 1번 기름이 물에 비해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이유는 아까 뭐가 적어서? 비열이 낮아서. 그러니까 물은 1도씨 올리려면 1g 1도씨 올리려면 1칼로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름은 0.5칼로리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열이 낮기 때문에 온도가 쉽게 올라가죠. 1번이 맞고요. 열원 중에서 전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 전기가 아까 비싸다 그랬어요. 비싼 반면에 뭐가 높다? 열 효율이 높다. 그러니까 다른 데다 뺏기는 열이 그만큼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열 효율이 높다. 2번이 맞죠. 최고 온도가 높은 거 가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점화가 용이한 것도 가스고 온도 상승도 가스가 빠르죠. 3번 순서 이거 금방 한 거고요. 4번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열이 물체를 따라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죠. 열이 식품에 직접 전달되는 거. 요게 복사죠. 열원 없이
3번 보기 보시면 열원 없이 식품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극초단파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기나 액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밀도가 낮아서 올라가고 높아서 내려오고 돌아가는 거 이거 대류라고 얘기하죠. 복사 에너지는 용기 표면이 어떨수록 거칠수록 그리고 시커멀수록 흡수가 잘 된다라고 해야죠. 2번이고요. 그다음에 5번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찾으래요. 금속이 들어간 건 일단 곤란하죠. 알루미늄, 캔, 범랑. 범랑도 금속에다가 유약 입힌 게 범랑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쓰면 안 돼요. 스테인리스, 스틸 안 되고. 그래서 5번이죠. 파이렉스, 유리. 전자레인지 특징으로 옳은 것은 조리 시간이 짧다 그랬죠. 갈변이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다량 조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한정적이죠. 그리고 조리실 온도가 올라가지 않죠. 전자레인지 안에서 할 경우에 조리실 온도 오르지 않고요. 중량이 감소한다라는 거 계란찜이 종이짝처럼 돼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5번이죠. 옳은 거. 한 컵 200ml, 국제 단위 240ml. 보기에 두 개가 같이 나올 일은 없고요. 두 개가 다 나올 거면 뭐 주어지겠죠? 우리나라의 한 컵, 아니면 국제 단위의 한 컵, 이렇게. 식품의 계량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백설탕은 눌러 담지 않죠. 눌러 담지 않고 그냥 담아서 스패툴라로 깎아서 계량하고요. 꿀 같은 것은 아까 할평 계량컵 같은 걸로 점도 있는 것들은 담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패툴라로 위에를 평평하게 해서 계량하고요. 밀가루 체에 쳐서 그냥 계량하죠. 컵에 눌러 담지 않고요. 흑설탕을 체에다 내릴 수도 없고요. 5번에 고체 지방은 실온에서 노골노골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을 때 계량컵에 꾹꾹 눌러 담아서 계량하는 거 5번이 맞죠. 다음에 9번 건조대구나 청어는 어디다 담그는 게 좋다고 했냐면 생성된 유리지방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잿물이나 아니면 이런 떫은 맛을 내는 물질들을 흡착할 수 있는 콜로이드 용액, 대표적인 쌀뜨물 이런 것들에다가 담그는 방법이 좋다라고 했죠. 1번이죠. 섞기와 젓기의 효과, 이건 그냥 생각해 보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섞거나 저었는다고 해서 조직이 물렁물렁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팽합을 회복시키기에 좋은 것은 수침, 물에다 푹 담그는 거죠. 변색 방지하려고 아까 뭐 했죠? 물에다 담궜어요, 수침. 그리고 재료 균일화, 여기저기 뭉쳐지지 않고 골고루 다 퍼져 있게 하기 위해서 젓거나 섞는 거 맞죠? 4번이 맞죠? 외관과 맛이 증가하는 거는 썰기. 적절하게 썰거나 잘랐을 때 외관과 맛이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11번 건열조리에 해당하는 거. 스튜잉은 복합조리였어요. 시머링 스별조리죠. 고는 거, 곰국 같은 거. 포우칭 스별조리고, 블렌칭 물에다 풍덩 데치는 거 이거 스별조리죠. 블렌칭 데치기예요. 영어로 하면 블렌칭 데치는 거. 5번 브로일링이 건열조리예요. 그쵸? 5번. 자, 그 다음에 복합조리에 해당되는 거. 복합조리는 브레이징 아니면 스튜잉이에요. 찾으시면 4번이죠. 자, 13번 수용성 영양소 손실이 가장 많은 거는 일단 물에다 푹 담그면 수용성 영양소 손실이 많고요. 국물 안 먹는 게 가장 영양소 손실이 많겠죠. 1번에 삶는 거. 찔 때의 설명, 열량이 증가한다. 열량이 증가하는 건 기름에다가 튀겼을 때 열량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리고 다량 조리가 용이하다. 이거는 아무래도 조리도구가 찔 때는 조리도구가 좀 한정되어 있어서 다량 조리가 용이하지는 않아요. 다량 조리 용이한 거는 뭐 끓이기라거나 이런 게 용이했죠. 가열 중에 조미가 가능하다. 뚜껑 못 열어요. 그래서 조미 안 된다고 했고요. 근데 펄렁펄렁한 물에다가 넣고 막 끓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모양 흐트러지지 않고 모양이 유지되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4번이 맞겠죠. 물이 끓기 전에 찜기에 넣고 쪄야 한다. 물이 끓기 전에 미리 넣으면 재료 겉에 응축, 물방울이 많이 생기고 그 물방울이 식품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질척한 찜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이 끓을 때 그 다음에 재료를 넣고 뚜껑 닫고 이제 찌는 게 맞다는 얘기죠.
15번 다음 식품 조리할 때 요령으로 옳은 것은 육류는 급속 해동이 적당하다. 육류는 완만 해동하죠. 그래서 덩어리 고기 같은 건 전날 냉장실에 넣어서 해동을 하면 가장 드립이 안 생겨요. 어류는 양념이 끓기 전에 넣는다. 어류는 잘 부서지기 때문에 끓을 때 넣어서 표면을 확 응고시켜야 모양 유지가 잘 돼요. 육수를 낼 때는 끓는 물에 넣으면 안 되고, 육수를 넣을 땐 찬물에 넣어서 고기에 있는 맛성분이 최대한 바깥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랬죠. 육질이 질긴 부위는 건혈조리. 건혈조리는 육질이 부드러운 부위, 마블링 많은 부위가 적합하고요. 질긴 부위는 스별조리. 물에다 넣고 푹 끓이는 거 해야 되는 거죠. 수용성 손실이 가장 적은 거 찾으세요. 튀기기 찾으라고 했죠. 아무래도 단시간에 조리를 하는 거라. 그리고 수용성인 아이들은 이런 기름에 녹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가장 적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개요 부분 봤습니다. 여기까지.